안녕하세요.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사회 강연을 맡은 과학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획기적으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새로운 사회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뉴노멀, 비대면 사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노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약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시내버스에서 또는 열차에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1세기가 된 지금 우리는 집안에서도 어떠한 대중교통에서도 심지어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약속을 맺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 중에는 안전벨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를 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간의 약속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뉴노멀은 작년 아닌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항상 만들어져 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새롭게 얘기하는 뉴노멀은 과연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19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2019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후위기가 이전과 이후를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 3년 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 또 이전과 이후를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20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된 것조차도 새로운 시대, 뉴노멀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뉴노멀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코로나19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도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불평등 문제 또는 코로나 문제, 이 전체가 다 합해져서 만든 뉴노멀 중에서 우리가 특히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의해서 생긴 새로운 사회관계 또는 새로운 사회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코로나19, 좀 더 정확하게는 코비드19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분들은 집단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이라든가 또는 처음에 프랑스처럼 집단 면역 실험을 했던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이 성립하려면 전체 인구 중에서 60% 정도가 감염이 된 뒤에 면역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4,500만이니까 거의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감염되었다가 면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치사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래도 2% 정도 됩니다. 즉
100명이 감염이 되면은 그중 2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3천만 명이 감염이 된다면 얼마나 사망해야 되는 걸까요? 최소한 60만 명 정도가 사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집단 면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60만 명의 죽음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집단 면역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요 사이에도 일주일에 2번씩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벌써 2달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요. 중요하게는 이 치료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개발되지 못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치료제가 개발된다 손치더라도 그 치료제가 가지는 부작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치료제는 예방약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미 감염된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치료 기간을 짧게 할 수는 있어도 감염자를 줄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백신이 개발돼야 된다는 건데요. 전 세계에 감염병 예방에,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얘기가 최소한 백신 개발은 2020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빠른 게 2021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암스테르담의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나 독감 예방주사를 올해 맞아도 내년에 또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한 번 꺾여도 다시 매년 겨울이면 유행되는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코로나19가 있는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2-3달 정도를 우리는 거의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였죠. 모든 공연이 취소되었고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학교는 휴학을 하였다가 온라인 개강을 하였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새롭게 차근차근 학교 개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전까지 줄였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의 모임들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일들은 있죠. 먼저 마스크 쓰기입니다. 마스크는 감염을 약 70% 이상 막아줍니다. 즉, 이전에 1000명이 감염되었던 거라면 이제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300명 정도밖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피부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눈이라든가 코, 입 속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곳으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진 다음에는 꼭 손 씻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바이러스 감염을 1-2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마스크와 손 씻기만 우리 각자가 아주 열심히 해준다면 기존에 일어날 감염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 스스로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되도록 가지 않는 그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이전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감염 전파를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점점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둘 바입니다. 자, 흔히들 생활 속 거리두기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면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비대면 사회입니다. 이전에 서로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지난 3월 개학을 해야 될 학교들이 개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개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학교로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개학을 했습니다. 매우 드물었던 광경이죠.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린 해냈습니다. 약 5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각자의 집에서 개학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얼굴을 마주치진 않았죠. 마찬가지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원격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죠. 세 번째는 쇼핑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야 되는데 그 사는 물품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났었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쇼핑이 전체 구매의 60%를 차지했다면 온라인 쇼핑은 40%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3월, 4월에 역전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60%가 넘었고 오프라인 쇼핑은 4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비대면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마찬가지로 문화 행사도 비슷한 경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죠. 하지만 취소되었다고 문화가 정지되진 않았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예능 단체들 그리고 개별적인 가수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랜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치고 공연장에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공연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또 다른 SNS로 우리는 그들의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 자체가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하나 비대면 사회가 증가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친목 모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동문 모임, 지역 모임 모두 다 이제는 온라인상의 그 틀을 잡고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 밴드 등의 SNS상에서 모두 모여있죠. 여기에서 경조사에 대한 공지사항도 올라가고 회비를 걷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들의 친목 모임의 대다수가 이제는 비대면으로 넘어간 것이죠. 또 하나, 공공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기억하시나요? 전 국민이 모두 받았는데요. 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전 국민의 95%가 실제로 수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이라면 이것을 수령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죠. 자기가 가진 통장으로 직접 정부에서 지원금을 입금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들어왔습니다. 직접 가서 누구를 만날 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공공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도 온라인상으로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내 우리는 선거까지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 서비스도 비대면 사회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비대면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기술적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지난 4월 온라인 개강 때 전국에서 54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를 들은 게 아니었죠. 각 학교, 각 학년, 각 학급마다 서로 다른 수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고 간 데이터는 이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데이터를 오고 갈 수 있겠을까요? 우리나라 전체에 촘촘하게 깔려져 있는 이동통신 기술, 인터넷 통신 기술이 그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20년 전이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작년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LTE, Long-Term Evolution 기술이었는데요. 이 기술과 인터넷 광통신 기술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사회가 점점 더 강화될수록 오고 가야 될 데이터도 더 많아질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작년부터 5G 이동통신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프라 기술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데이터 양을 커버해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데이터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도 더 발달해야겠죠. 그래서 아직 상용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5G의 다음 단계인 6G 기술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계약과 같은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인터넷 서버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인데요. 이번 온라인 계약에서도 이 기술이 여지없이 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원래 EBS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는 몇천 명 정도를 수용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반 정도 만에 1000배가 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0배가 넘는 수업을 수행하게 되었죠.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였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물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몇 달 사이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구매를 한다 치지만 그 물건을 직접 배달을 받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트럭이 움직여야 됐었죠. 오토바이가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전부터 갖춰왔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실 지난 3,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들은 물류를 가지고 엄청 치열한 경쟁에 휩싸였었습니다. 당일 배송, 이길 배송, 새벽 배송,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였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촘촘하게 물류망이 깔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 물류망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기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이전과 몰라보게 성숙하게 되었고, 이것이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에서 급증하는 물류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더 높은 비대면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열심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기술이긴 하지만 첫 번째가 무인 택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에 사는 분들은 출근했다 퇴근한 다음에 밖에는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데 택배가 낮으면 받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노약자들은 집안에 계실 때 택배 기사분들과 직접 마주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인 택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곳의 편의점에 무인 택배 박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넣어 놓으면 퇴근한 이후에 가서 가져오는 거죠. 물론 현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이제 택배마저도 무인 과정으로, 즉 비대면 택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사실은 노인층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전체 의료 인력이 코로나19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질환을 가진 분들을 충분하게 치료하거나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인력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홈 기술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노인 가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차고 계시는 스마트 밴드는 일상적인 건강 기록을 전송합니다. 혈당량, 그 다음에 이제 혈압, 그 다음에 체온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관련된 주치의나 보건소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것이 발견되면은 즉각적으로 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 119 시스템이 노인분들에게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에 설치된 CCTV입니다. 지금 지능형 CCTV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지능형 CCTV는 노인분들이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를 인공지능이 캐치해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노인 혼자 사는 또는 장애인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케어가 가능해지면 이전보다 의료진들이 실제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커버 가능한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대면 사회로 가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직접 마주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마트나 음식점들이죠. 집안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나 회사에 갔을 때 어디선가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보통 식당으로 가죠. 이전에는 식당에 가서 직원에게 주문을 하고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은 키오스크로 합니다. 딱딱딱 자기가 누르죠. 요 사회는 보통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은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주문을 직원에게 하지 않고 기계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음식을 배달하는 것도 이제 음식 배달 로봇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몇몇 군데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도로를 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음식점에서도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사회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기술이 개발된 것은 인건비 절약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 인건비 절약과 함께 비대면 사회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이죠. 바로 자발적 방역의 측면에서 이런 기술이 더욱 각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형마트 곳곳에서는 이런 실험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바구니에 담고 바구니에 담은 물건의 바코드를 우리가 직접 읽은 다음에 거기에다 카드만 접촉을 해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몇몇 마트에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직원들과 대면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직원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는 있죠. 하지만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우리는 마트에 가서도 누군가 마주치지 않고 쇼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존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죠. 물론 최초의 회원가입은 해야 되지만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코드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는 즉시 내가 마트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내가 물건을 내 바구니에 주워 담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구입한 물건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내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차감 지급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비대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칠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너무 인간적인 정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인간적 관계,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많은 대면적 관계 중에 대부분은 사무적 관계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물론 시장에서 친해진 단골들끼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무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고 사무적으로 서류를 뗐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그 외에 좀 더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좀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문제점들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것 자체도 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기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시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계층에만 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일부 직군들의 실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느냐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